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뒤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곳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이 미국 영주자라서 학비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었죠. 외국에서 한참 부족한 언어로 대학원 강의까지 들으려니 사실 힘에 부치고 지칠 때가 많아요. 남편 응원이 아니었다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생활에 치이다 보니 잊고 살았는데 제 남편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제 언니와 오빠예요. 그런데 이 호칭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언니와 오빠는 부부인 동시에 저와는 형제지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제 가족사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신기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친부모님의 얼굴을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번째 집은 보육원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이것도 온전한 제 기억은 아니에요. 그때는 아기였으니까요. 그냥 주위에서 보육원에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보육원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저는 입양이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요. 제가 입양된 가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가 있었죠. 부모님은 저를 언니와 차별 없이 온전한 당신들의 딸로 키워주셨어요. 언니 역시 절 무척 예뻐해 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6살 정도 되는 시기였어요. 우리 세 모녀는 저녁을 먹고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우리 아빠가 온 줄 알았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경찰관 2명이 서 있더라고요. 경찰은 엄마한테 아이들 없는 데로 가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엄마는 언니랑 저를 방으로 보냈어요. 잠시 뒤 엄마가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엄마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요. 엄마는 언니와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대. 외할머니 오시라고 할 거니까 외할머니랑 같이 있어. 엄마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통사고라는 말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언니도 옆에서 울면서 아빠 죽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걱정 말라며 저희를 달래셨죠. 외할머니 곧 오실 거니까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소연이는 언니니까 소진이 잘 챙기고.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외할머니도 엄마처럼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저랑 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자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잠도 못 잤어요. 나란히 누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는 의젓하게 제 손을 잡고는 괜찮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든든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우리 자매의 간절함이 무색하게 돌아온 건 아빠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저와 언니에게 검은 원피스를 입히고는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저와 언니는 아빠의 영정사진과 마주해야 했어요. 당시엔 어렸던 탓에 죽음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없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아빠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던 날 엄마와 우리 자매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영영 이별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엄마는 전보다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혼자 몸으로 2딸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엄마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건 아마 엄마의 시댁이었을 거예요. 특히 친할머니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엄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내 아들 잡아먹은 독한 년. 애초에 결혼한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때 알았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만 빼고 친가에 갔던 이유를요. 아빠는 엄마의 든든한 방패막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사라졌으니 이제 엄마 혼자 모진 말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낳아서는 대를 끊더니 기어이 지 남편까지 잡아먹어? 불쌍한 내 새끼. 친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가 대들기도 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도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도끼 눈으로 소리쳤죠. 기집애가 지 엄마 닮아 기센 거 봐라. 친할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엄마는 저랑 언니를 끌어안고는 그 모진 말들을 눈물로 삼키셨어요. 올 때마다 엄마를 못살게 굴면서도 우리 자매가 아빠 자식이라는 이유로 친할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셨죠. 우리 가족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관여하시며 트집을 잡았어요.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언니는 철이 빨리 들었어요. 돈 버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하고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까지 돌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언니도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해져요. 그런 언니를 보고 자라다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를 보고 집안일을 배워서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세탁기도 돌렸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하셨죠. 엄마가 살 수 있는 건 다 소연이 소진이 때문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언젠가 언니는 얘기해 주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친할머니가 많이 반대했었대요. 엄마가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는 게 이유였죠.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더 가여워졌어요. 우리 세 모녀는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바람과 달리 또다시 시련이 닥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언니랑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고 언니가 받았어요. 전화를 끊은 언니는 제게 당장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챙겨 저를 데리고 나갔죠. 언니가 데리고 간 곳은 대학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산소호흡기를 찬 엄마가 보이더군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엄마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몸이 들썩이도록 몇 번을 시도했지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처럼요. 사망 사유는 심장마비였어요. 엄마의 직장 동료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줄여가며 일하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이야. 그러시면서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를 키우시느라 엄마는 죽어라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사이 부모님을 차례로 잃고 고아가 됐으니까요. 우리 자매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언니라고 제 손을 꼭 잡곤 꿋꿋하게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이었죠. 전현이 문제야. 저거 주워온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저것이 내 아들 잡아먹고 지 엄마까지 잡아먹은 거야. 친할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달려왔어요. 언니를 보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나 주워온 애래. 저는 엉엉 울면서 언니한테 안겼어요. 수진아, 진정하고 언니 얘기 좀 들어봐. 언니는 저를 안고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언니가 4살 때 소진이를 처음 만났어. 언니가 동생을 낳아달라고 떼를 썼는데 엄마가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기도를 했어. 예쁜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최 목사님 알지? 그분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셨거든? 그곳에서 소진이를 만났어. 소진이를 보자마자 내 동생이란 걸 알았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셨어.
그렇게 소진이는 내 동생이 된 거야. 소진아, 누가 뭐래도 네가 내 동생이란 건 달라지지 않아. 엄마가 너를 직접 낳지 못했을 뿐이지 우린 가족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부모님이 하셨어야 할 설명을 언니가 대신해 주었어요. 언니는 마치 엄마처럼 저를 감싸주며 친할머니 말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장례식 이후 언니와 저는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우리 집과 외할머니 집이 가까웠거든요. 외할머니는 상가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며 언니와 저를 키우셨어요. 그 전보다는 부족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외할머니는 언니와 제게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자매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덜 느낄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살아가던 어느 날 친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록 계집애지만 어쨌든 당신 아들 핏줄이니 당신이 키우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아빠의 친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는 펄쩍 뛰었어요. 소진이 없인 절대 안 가요. 하지만 친할머니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조금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언니와 저에게 올 돈이었죠. 그 돈을 언니가 성인이 되면 그때 언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당신이 소녀딸인 언니를 키우시겠다고요. 계집애라 태를 이을 순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 핏줄인데 당연히 데려가야지요. 곧 있으면 고등학교도 갈 텐데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마치 외할머니의 가난이 언니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친할머니는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어찌됐건 미성년자였던 우리 자매의 친권은 친할머니한테 있었으니까요. 언니와 헤어지던 날 언니와 저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과 헤어진다는 그 생각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수진아,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있어야 해. 언니가 돈 벌면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기다려줘. 언니는 어른스럽게 저를 달래주고는 친할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우리 자매는 이별을 하게 되었죠. 우리 네 가족은 한 사람씩 제 곁을 떠났고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언니를 떠나보낸 뒤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악을 쓰고 억지를 써서라도 언니를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냈다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죠. 외할머니는 저를 엄마의 친딸로 대해주셔서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제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고요. 언니의 당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할머니 말씀도 잘 들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언니는 친할머니 집으로 가서도 꽤 자주 전화를 했어요. 설에는 외할머니 댁으로 명절을 쇠러 오기도 했어요. 비록 하룻밤이었지만요. 2년 정도 왕래를 하던 언니는 이후 발길을 끊었어요. 사돈, 소연이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외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거리도 멀고 애 혼자 보낼 수도 없어서 안 되겠네요. 친할머니는 핑계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화를 내셨죠. 엄연히 내 딸이 낳은 내 손녀인데 사돈이 무슨 권리로 얼굴도 못 보게 합니까? 게다가 자매끼리 생이별까지 시켜놓고선. 하지만 친할머니는 또 다시 핑계만 댔죠.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땐데 괜히 거기 갔다가 심란해서 공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핑계를 대며 결국 언니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언니가 전화를 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갔고요. 친할머니가 전화를 못하게 감시해. 나 혼자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못 가게 하고 집안일만 부려먹고 말이야. 언니가 호소하듯 말했어요. 언니 얘기를 들으니 조금 가난하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내 신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와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어요. 몇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게 되었죠. 언니는 늘 언젠가 데리러 갈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굳게 믿고 기다렸죠. 시간은 흘러 저는 14살이 되었어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과로 사셨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자식마저 앞세우셨던 외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절 위해 헌신하셨어요.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제 곁에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언니는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어요. 친할머니가 언니를 가두었던 거죠. 동사무소 직원들 덕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저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친할머니는 제가 친손녀가 아니라며 맞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곤 경찰에 제가 버려졌던 보육원을 가르쳐주며 거기로 연락을 하라고 했죠. 거기가 얘가 왔던 데니까 그리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전 그렇게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행히 보육원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그동안 충분히 많이 울었거든요. 목사님은 저를 특별히 잘 챙겨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대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학교 활동에 참여해 주셨고요. 보육원에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맏언니 노릇을 하며 지내게 됐죠. 보육원으로 오고부터는 언니와의 연락도 불가능했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친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자매끼리 만나는 것만큼은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언니와 만나지 못한 채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언니를 다시 만난 건 의외의 장소였어요. 바로 제 대학교 입학날이었죠. 저는 목사님 덕분에 교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입학식 날 목사님은 제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물이 뭘까 기대를 하며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더니 글쎄 제 방에는 언니가 있지 뭐예요. 전 너무 놀라서 언니한테 안겼어요.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는 울먹이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고요. 나 독립했어. 이젠 같이 살 수 있다고. 언니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오직 저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대요. 할머니가 툭하면 쥐잡듯 했지만 그래도 너 생각하면서 견뎠어. 그러면서 제게 통장을 하나 내밀었어요. 아빠가 남기셨던 유산이야.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친딸도 아닌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왠지 미안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너도 아빠 딸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너 이러면 나중에 아빠한테 내가 혼난단 말이야. 언니는 정색을 하면서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어요. 그날로 저는 보육원에서 나와 언니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자매는 지난 7년간 쌓아둔 얘기들을 밤새도록 나눴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몇 달 전 어느 날 언니가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전 수업이 끝나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가보니 언니 옆에 웬 남자가 있더라고요. 언니는 만나는 사람이라며 수줍게 웃으며 소개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조금 놀랐어요. 그 남자는 언니를 무척 잘 챙겨주었어요. 언니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사내 비밀 연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사 말미에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수진아, 언니가 곧 결혼을 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많이 놀랐지? 이제야 얘기해서 미안해. 나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축하해 줄 거지? 저는 당연히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 때부터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언니가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언니를 도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 엄마나 외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친할머니 도움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날도 사모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보육원에 들렀어요. 목사님은 손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뒤 목사님과 손님이 나왔어요. 소진아,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 목사님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뒤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예비 형부였죠.
형부와 저는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였죠. 목사님이 저를 끌고는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소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 밖에 저 남자분 네 친오빠인 것 같아. 저는 제 오빠가 아니라 형부 될 사람이라고 정정해드렸어요. 맞아, 네 오빠.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넌 오빠랑 같이 왔었어. 어린 너는 발효 입양이 됐지만 5살이던 내 오빠는 한참 후에야 입양이 돼서 여길 떠났고, 저 사람이 여동생을 찾겠다고 왔는데 서류를 찾아보니 네 오빠더라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 방문을 열고 형부가 들어왔어요. 정말이에요? 소진이가 정말 제 동생이에요? 형부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목사님은 같은 날에 시설로 들어오긴 했지만 둘 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남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유전자 감식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연구원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결과지에는 빨간 글씨로 99.99%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걸 본 형부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락 끌어안고는 엉엉 울었어요. 오빠는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 언니를 통해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너무 가여워서 형부로서 잘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동생일 줄은 몰랐다고요. 어떻게 그 모진 인생을 살아냈냐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날 오빠랑 저는 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정말 많이 울었지만 그만큼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내 친오빠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기뻤고 내 형부가 내 친오빠라는 사실도 기뻤죠. 물론 족보는 좀 꼬이게 됐지만요. 얼마 뒤 언니와 오빠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첫 인사를 나눌 때 남편이 두 사람의 호칭을 듣고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죠. 비록 지금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에 결혼을 했다가 단 3주 만에 남편과 갈라서게 됐어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뻔뻔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그런 집안과는 얼른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분명 남녀 두 사람의 일이고 둘의 사랑이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 최대 사건인 이혼으로 꼭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다음번 만나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의 삐뚤어진 효심과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시어머니는 그 짧은 3주라는 기간 내내 저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쪽박 차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완전 짧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제 친구들은 모두 의아한 반응이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최충호하고 결혼해? 우리는 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너무 안 어울려서. 겉보기에 어울리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친구들이 했던 말은 외모가 아니라 분위기. 그러니까 느낌 같은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딱 봐도 저 두 사람은 뭔가 아닌데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의 이혼을 두고 뭐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네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 보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는 말이 맞네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감추지 않고 티도 많이 냈고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저 고2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워낙 아빠가 혼자 저와 남동생 키우느라 힘들어하신 것도 알고 아빠 직업이 증권 쪽 일이라서 새벽에도 갑자기 불려나가고 때로는 밤낮이 바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빠의 재혼을 환영했어요. 새엄마가 오시고 저희 가족이 단란히 잘 지내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저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닦아놓고 말해서 새엄마는 저희 남매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음에도 한번 엄마는 끝까지 엄마라며 저희 손을 놓지 않으셨고 동생과 저 뒷바라지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취직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남동생도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잘 들어갔고요. 저와 동생은 누구보다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세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배경을 걸고 넘어졌어요. 아니, 친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재혼을 한 거면 집안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가씨네 가정교육 믿어도 되겠어? 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줘야겠어. 어떤 가정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저도 그렇게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엄니. 걱정시켜드릴 일 없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감한테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이라고 해서 대단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일을 잘못 벌려서 빚을 많이 졌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빚을 갚아나가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한 건 그 빚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였어요. 이제는 자기 가정을 가져도 되겠다 싶더래요. 저는 제가 결혼을 얼른 하면 엄마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컸고요. 물론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컸지만 다 지나고 보니 다른 이유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고지식한 데는 있었지만 험한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저는 그 점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 일이고 자기 뜻과 안 맞는 게 생기고 결혼하고 내가 이제 지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면서 또 바뀌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 때는 시어머니가 자기네 지금까지 고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 거의 모든 걸 제가 감당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해심이 많다고 했지만 저한테 하는 걸 봐서는 이해심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저라는 사람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고요. 내 또래는 재혼이 흔한 일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한테 평범하게 컸다고 말을 해도 우리랑은 같을 수 없다고 본다. 니네 새엄마는 너네한테 잘 하시니? 계모는 암만 차려도 계모이긴 하다만. 그럼요. 저는 새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하는걸요. 제 동생도 그렇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한테 둘도 없는 분이세요. 남동생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가 자기소개는 알아서 해주면 좋겠구나. 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내가 남들이 한 말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니? 그것도 이제 두 번 보는 사람 말을 뭘 새기라는 거야. 너나 네 남동생이나 마음고생 꽤나 했을 텐데도 나름 인생 충실히 살긴 했구나. 하긴 안 그랬으면 우리 충우 같은 애 만나지도 못했겠지. 가정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이 대부분 엇나가서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 저희 마음고생 심하게 한 건 없어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 받아들였고요. 너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네가 불편하다. 우리 충호가 왜 하필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네가 연봉 높은 괜찮은 직장 다닌다니 충호가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안심은 된다. 결혼하면 너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친부모님은 한 명도 없잖아. 동생도 남자니까 결혼하면 뭐 남의 여자 사람 되는 거 순식간이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친부모 대하듯 잘해줘야 한다. 알았지? 나 그거 하나 생각하고 이 결혼 허락한 거야. 그 어느 말 하나 제 마음을 비틀지 않는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긴장도 많이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번 결정한 걸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저렇게 나오니 결혼 준비하며 몇 번이고 하지 말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주변에도 다 이야기해놓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뜻 뒤집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다 지나쳐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때 뒤집고 헤어졌어야 됐어요. 하긴 그랬으면 남편이라는 놈의 진상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신혼집은 워낙 남편 쪽에 여유가 없었기에 새엄마가 제 앞으로 만들어 놓은 적금으로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적금을 내놓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뭘 울어. 엄마가 돼서 자식 결혼자금 준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것 말고도 네 예단할 돈도 따로 뒀으니까 걱정 마. 네가 모은 돈으로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뭐야 김민정? 이렇게 또 나 새엄마인 걸 티내는 거야? 친엄마였어도 이렇게까지 고마워했을까?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고마워하라며 봤지. 엄마로서 당연한 일 하는 거야. 아빠는 증권맨으로 꽤 많은 돈을 남기셨고 엄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셔서 아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불리셨어요. 오랫도록 직장을 다니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신 있다면서 말이죠. 현명한 엄마 덕에 저희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엄마가 하도 집을 잘 사고 잘 파니 주변에서 부동산 해보라고 난리라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 시험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큰 재래시장에서 작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규모는 그래도 집도 자가이고 엄마 차도 따로 있고 노후 자금까지 여유 있는 알부자예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엄마가 해결해준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놓는 건 충우 씨가 많이 했으면 해. 나는 어머니한테 맞춰서 예단도 해야 하잖아. 물론 엄마가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여윳돈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 신혼 물품을 준비한다고 해도 썩 마음에 드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말인데 지금 반반으로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어?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장만해두면 다 오래 쓰는 거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들이는 거 전부 내 돈으로 할게. 기왕 내 사정 이해해주기로 한 거 조금만 더 봐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집도 해오고 집에 들일 물건들도 반은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우 너무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호정이 혼사 얘기까지 오가서 이거 다 어떡하나 했는데 말이야. 아가씨도 결혼해요? 몰랐어요. 축하드려요. 충호가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아무튼 목돈 들어갈 거 확 줄어서 그거 하나는 좋구나. 아 맞다. 우리 차 바꾼다는 말은 들었어? 우리 차라기보다 내 차인 건데 그동안 빚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니 차가 너무 오래된 거 있지. 그래서 이 기회에 제일 좋은 걸로 바꿀 거다.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자 남편은 당황해 얼른 말을 가로챘어요. 엄마, 그런 것까지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결혼한 거랑 엄마 차 사고 호정이 결혼한 게 뭐 그리 큰 상관이 있다고. 엄마 부담이 줄었다는 말만 하면 되지. 그런가? 아무튼 네가 이렇게라도 하니 빠지는 집안이어도 면목은 좀 서겠다? 니네 새엄마가 너 망신은 안 시키는구나. 그 말을 할 때 정말 욱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대접해야 할 어른이라고 하지만 저런 막말까지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 예우를 하려고 애를 썼고 남편도 그런 저의 눈치를 보며 더는 자기 엄마가 말을 하지 않게 괜한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왜 이리 쓸데없는 말을 하냐며 짜증을 내더니 또 이러더군요. 예민정아, 내가 못할 만한 건 아니지? 앞으로 네가 다 알아야 할 사정인 건데 얘는 왜 이리 유별을 떠니? 엄마, 내가 차차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해요. 남편은 유난히 자기 엄마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까봐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도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 저희 집은 제 결혼을 그닥 반기지 않는 분위기로 변했어요. 엄마도 남동생도 그 집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거 다 편견일 수 있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불편하구나. 은근히 나 새엄마인 거 꼽주는 것 같고. 제가 그날도 너무 속상했던 게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깐족거렸어요. 지금은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우리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언행을 했었네요. 거기다 동생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범죄자 상대한 지 3년이잖아. 그 사람들이 범죄자 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솔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 여동생 눈빛도 돈 떼어먹고 달아났다 붙잡힌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넘겨짚는다, 궁예한다 그러겠지. 아무튼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좀 안 좋네. 매형만 봤을 때랑 달라. 매형도 거기 있으니 어째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남동생은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 말이 아주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동안 저도 보고 겪은 게 있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배웅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러니까 진짜 엄마 같으시다. 아무튼 민정이가 고아처럼 자라지 않게 하신 건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가르칠게요. 우리 민정이를요? 제가 배울 거 다 배우고 지 앞가림 잘하는데 사돈 보시기에 우리 민정이가 많이 모자라나 봐요. 집도 해가고 신혼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결국 민정이가 낸 돈도 더 많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 아가씨 하며 다 챙기는데 어떤 거 가르치시게요? 아우 사돈, 제 말이 섭섭하게 들리셨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는 저희 식구나 다름없으니 제가 잘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또 사돈은 개모소리 들을까봐 혼낼 것도 못 혼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 혼날 일 있으면 혼냈겠죠. 쟤처럼만 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자식들 키우기 편할 테니까. 어머, 우리 사돈 단단히 삐치셨나 보네. 알았어요. 그냥 잘해주겠다 이러는 걸로 해둘게요. 제 동생 민욱이도 그렇고 둘 다 제 배 아파 난 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웠어요. 사돈은 그거 아시고 우리 민정이 정말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가 걱정은 마시고 사돈은 사돈 인생 마음껏 즐기세요. 얼핏 듣기로는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말의 처음부터 그 맥락을 전부 뜯어보면 아주 돌려가기도 이런 돌려가기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내내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이 자기 엄마 같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저나 우리 집에 대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단 한 번 똑부러지게 자기 엄마를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 사정 말할 때나 차차 할 거라며 말 못하게 막았고요. 분명 제 얼굴빛이 좋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고 혼자 신나서 돌아다닌 걸 보니 저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침울해 있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돌아와서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자고 했지만 제가 집 정리 다 하고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 둘러댔죠. 그 후회되는 결혼을 하는 와중에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한 게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를 쥐잡듯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이틀 지난 후부터 저를 집에 불러서 오만 잡일을 다 시켰거든요. 이런 걸 왜 시키나 그런 생각은 말아라. 이게 다 내 나름대로 교육이야. 우리 집안 가풍은 익혀야 되잖아. 무슨 화장실 변기 닦고 안 쓰던 접시며 그릇 다 꺼내서 설거지하는 거에 가풍을 들먹이나요. 집도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 저보고 집에 들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딱 생각한 게 한 달이야. 한 달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배울 거 다 배워야 된다. 라며 때도 아닌 김치를 담그게 하질 않나. 갈비찜을 하라고 하질 않나. 그것도 전부 다 제 돈으로 재료를 사라고 했죠. 나는 사먹는 거 딱 질색이다. 뭐든 집에서 정성 들여 해먹어 버릇해야지. 밖에서 음식 자꾸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 제가 이미 남편한테 들어서 시어머니 부엌 일 거의 안 하고 맨 다 사먹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서 폼을 잡고 허풍을 치는지 속이 보여 우스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지네 집에 끌려가는 저를 보면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굴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집에까지 와서 횡포라는 횡포는 다 부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너무 못한다며 친정에서 갖다 준 반찬은 쉬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자기가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나 제가 전날 시댁에서 만들어 놓고 온 걸로 냉장고를 채웠어요. 예, 아무리 채식 좋다고 하지만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거야. 니네 엄마는 계모 티내니? 어째 이렇게 풀만 잔뜩 갖다 주는 거야? 두고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새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건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갖다 주신 그 반찬들이요. 웬만한 마트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채소들로 만든 거예요. 다 몸에 좋은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도 양파, 당근, 샐러리, 이건 우리가 음식 만들어 먹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영양가 풍부한 채소들이고요. 엄마가 저희 입시 공부할 때도 저렇게 만들어주셔서 집중력도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 나름 노하우가 있는 음식인데 상하지도 않은 걸 왜 마음대로 버리세요? 여기는 어머니 댁 아니고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는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자란 거 없는 티를 이렇게 내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르치는데 토를 달아? 이러니까 네가 네 계모 얼굴에 멱칠을 하는 거야. 이건 뭐 고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네, 저보고 뭐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 엄마한테 말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받을 분 아니거든요. 저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맨날 불러드리는 건 시어머니시니 이 정도는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그렇게 대단한 너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충우돈 막 쓰는 거 아니지? 가계부나 통장 내용 내놔.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 장박한 거 다 제 돈으로 썼고요.
저희 공동 통장 같은 거 없어요. 충호 씨가 아직 그럴 사정이 안 되잖아요? 그건 차차 만들기로 했으니 확인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떨며 돌아갔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그걸 갖고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곳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엄마랑 좀 잘 지낼 수 없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해. 그러면 너도 편하고 좀 좋아? 꼭 이렇게 신혼 초장부터 내가 엄마한테 네 험담하는 전화를 받아야겠어? 충호 씨는 이 상황이 괜찮은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라며 더는 말하기 싫다며 TV 리모컨을 손에 쥐더군요. 결혼 전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자기 엄마한테 맞추라며 제 감정은 생각 안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일이 전부 결혼하고 2주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니 제가 이 결혼 텄다고 생각 안 하게 됐나요? 거기다가 정말 제가 결혼을 뒤엎을 일이 곧 터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받지 않자 급하다며 문자까지 보냈길래 좀 한가할 때 얼른 나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찌꺼렸어요. 너 오늘 월급날이지? 충호한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월급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바로 나한테 보내라. 지금쯤이면 월급 들어오지 않았니? 월급을 보내라뇨? 왜요? 그럼 저희는 뭘로 살아요? 충호한테 못 들었어? 우리 호정이네 신혼집 대출한 거랑 내 차 할부금 오늘부터 나간다. 그거 네 돈으로 하기로 했잖아. 못 들었고요. 그걸 제 월급으로 다 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감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네요. 아니 충호는 다 말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일단 돈 보내라. 알았지?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차는 대체 뭘 샀고 신혼집 대출은 뭔 소리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싶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집에 빨리 오겠다며 그때 다 말한다더군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돈 들어갈 일 줄었다며 신우 결혼 이야기랑 자기 차 바꾸는 거 말한 게 이러려고 했나 싶었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시어머니 말을 가로막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제야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늘 시어머니 이야기에 대충 넘기며 자기 할 일만 한 것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네 식구들 비위 맞추기만 바라던 것도요.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빨리 지 엄마한테 돈 보내라고 성화부터 하더군요. 웃기지 마. 이런 통보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고 내 돈 믿고 차 사고 아가씨 결혼한다. 집 마련한 거면 꿈 깼으면 좋겠네. 야,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서로 돕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 빠듯하니까 네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너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사전에 한마디 말도 안 해놓고 뭐가 어째? 서로 돕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이야기잖아. 나한테는 우리 집에 대한 것까지 합한 거였어. 내 월급 쪽에서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 차는 12개월이면 끝나니까 좀 참고 돕자. 차를 대체 뭘 샀는데 나더러 돈을 달라는 거야. 벤츠 신형 좀 큰 걸로 장만했어.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 탈 자격은 되잖아. 아니, 자격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건 자기 형편 되는 대로 타는 거지. 그 차 할부 낼 수 없으면 안 타는 게 맞는 거고. 며느리가 있는데 왜 돈을 못 내? 뭐? 충호씨, 나랑 결혼 왜 했어? 이러려고 했어? 아니, 두루두루. 결혼은 원래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은 네가 여유 있으니까 네가 먼저 내라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발끈해. 아무튼 돈 얼른 보내드려. 엄마 차도 이미 타고 다녀서 중고돼서 무르지도 못해. 집은 뭐 애들 장난이야? 이미 그 집 해주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그 집 못한다는 말도 못하지.
아, 아가씨가 좀 사는 집하고 결혼하나 보네? 니네처럼 결정과정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집안이야. 그러니 너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와, 저는 그때 정말 확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인간조차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하니까 결혼한 거고요. 그럼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이혼하는 거. 너 안 되겠으니까 짐 싸서 니네 집으로 가. 야, 왜 이래? 뭐 이딴 일 갖고 이혼하니 만회하는 거야. 나는 그저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공동체잖아. 그럼 남편 돈이 없으면 아내가 나서서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게 평범한 집안들이라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을 내리까는데 저도 더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돈 낼게. 너랑 네 엄마 소원대로 돈 보내준다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두드려 시어머니한테 이체를 했어요. 저는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보냈죠. 그런데 바로 득달같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돈 이게 뭐니? 너 이거 보낸 거 맞아? 18원이 뭐야? 뭐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은행에 말해야 하나? 아니요, 맞아요. 18원. 제가 보냈어요. 그거나 드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시애미한테 뭐? 18원? 저는 전화를 확 끊고 남편에게 똑바로 말했어요. 들었지? 18원. 이게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더 이상 한시도 너랑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네 돈으로 산 물건들은 바로 업체 불러서 실어 보낼 테니까 나가라고. 야, 민정아, 좀 정신 차리고 찬찬히 얘기하자. 뭘 찬찬히 이야기를 해. 웃기지 마. 너 나 뜯어먹으려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봐? 엄마가 새엄마라서? 우리 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다고 우습게 보는 게 말이 되니? 너네 집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볼 거 하나도 없는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전부 우리 엄마 돈으로 다 해놓고 사는데도 고마운 건 모르고 걸핏하면 평범한 집안 들먹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마음 앞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 대놓고 비꼬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너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있잖아.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왜? 너네 엄마 곧 달려올 기세던데 니네 엄마 오면 너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짐 싸. 전 그러면 엄마 차 할부면 네가 책임져. 호정이 집 대출금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러지 말자 우리.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뭐? 벤츠? 진짜 가짜나서. 우리 엄마 건물 있고 자가에다 지금도 돈 벌어도 벤츠 안 타. 돈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벤츠를 사. 그것도 큰 거? 너 나한테 다 덤태기 씌우려고 말 안 했지? 네 속 다 보여. 너처럼 은근슬쩍 사람 등쳐먹는 인간을 내가 뭘 믿고 평생을 살아?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너랑 나는 그저 동거만 했을 뿐이고 아무 사이 아니야. 여기 내 집이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우, 네가 너무 화를 내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나 일단 나갈 테니까 너 좀 가라앉으면 다시 대화하자. 다시 대화할 일 있으면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 거야. 그리고 너 내 동생이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검찰 수사관이야. 네 일로 검찰 갈 일은 없겠지만 수사관이면 너 같은 인간 어떻게 취급하는지 감이 오지? 경찰에도 인맥 있어. 그러니까 짱돌 굴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네 짐 챙겨. 얼른. 안 그래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니네 집 인간들 쎄하다고 하더라. 와, 내 친구들도 정말 너랑 결혼할 거냐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에는 남들 보는 눈이 더 정확하긴 하네. 하긴 내가 콩깍지 씌었으니 보이는 게 있었겠어? 너란 인간한테 열받을 정도로 감쪽같이 속았는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전곡을 찌르니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자기 짐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칫솔까지 다 챙기는 걸 지켜봤고 마침 집 앞에 온 시어머니한테 그 짐가방을 던지듯 주며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저를 우습게 보는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처럼 어물쩡 자기 집에만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할 자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쫓아냈다며 난리를 치고 저희 회사까지 쫓아왔지만 제가 미리 경비실에 말해둔 덕에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밀려나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사방팔방 다 말할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온 거 딱 받고 이렇게 말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랑 그 인간이 절 어떻게 속여먹었으며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제 동생도 가만 안 있는댔어요. 제 동생 검찰 수사관이라고 겁먹으라고 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동생 카드 좀 쓰고 싶네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한지 그 말 나오자마자 태세전환 하더군요. 어머, 내가 또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니? 속상해서 그런 거지. 얘야, 아직 화 많이 났지? 우리는 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마. 기분 나쁘니? 미안하다. 아니, 누가 이런 성의 없는 사과 받겠대요? 어머니 곤란해지실까봐 수 쓰는 거 여기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 쇼 그만하세요. 전화 다시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꼼짝 못하는 것 같더니 며칠이 지나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저를 천하의 페루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엄마를 모욕하고 집안이 콩가루라 자기네 집도 망친 집이라며 난리를 쳤어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고 선처 안 해주겠다고 버티니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속상해서 해본 소리야. 그러니 한 번만 받아오. 응?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니 다시는 안 하더군요. 남편도 술 마시고 찾아와서 그깟 돈이 뭐라고 그걸 못 줘서 결혼 3주 만에 이혼이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동생한테 정말 혼나보겠냐는 으름장을 듣고 꽁문이 빠져라 도망갔고요. 정말 끝까지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었어요. 그 과정을 모두 겪으며 저는 남편한테 있던 일말의 정까지 싹 다 정리하고 완전 털어냈어요. 물론 제 안에 상처는 남아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휴직을 내고 산사에도 갔다가 명상도 배우러 다녔네요. 몇 달의 실랑이 끝에 남편과 저는 돈 문제도 깨끗하게 털어내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 인간 메일이며 SNS도 전부 차단했고요. 꼴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남편은 지금도 가끔 술 마시다가 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앞에서 그 인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차단했어요. 이게 제가 3주 만에 결혼 생활 끝낸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둘이 안 어울린다고 하는 말들, 결코 흘려들을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디 제 경험이 결혼을 앞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여성분들 계시다면 참조가 되었으면 해요. 좋은 참조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 상황에 비추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둔 30대 후반 이혼녀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강남에 제법 큰 건물도 두 채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분들이십니다. 전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가업을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은 영문학과로 진학했어요. 그리고 통번역사로 진로를 정한 저는 통번역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죠.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 당시 아버지의 아는 분 소개로 의사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아버지 지인분의 소개라 신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몇 번의 애프터를 통해 더 만남을 가졌고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흠이었는데요. 한 번은 데이트 중에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저번에 결혼한 내 친구 기억하지? 자기 대학 동기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친구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때려치웠대. 아, 그래? 임신했어? 그런가 봐. 그래도 임신 초기면 조심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도 돈을 벌어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임신 중에 일하긴 힘들지 않을까? 산 달 다가온 것도 아닌데 나랑 같이 일하는 여자 의사들은 배불러 와도 출근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니까. 에이, 아무튼 난 이해 안 가. 진짜 그런 여자들 보면 취집하려고 결혼한 것 같다니까. 에이, 말이 좀 심하다. 취집이라니. 얼마나 힘들면 일을 그만뒀겠어. 일하다가 진통 와서 애 낳으러 가는 여자들도 있는데 난 아무튼 그런 여자들 보면 이해 안 가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딱 질색이야. 결혼했다고 일 그만두는 여자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더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점 빼고는 사람 성실하고 저에게 잘하고 해서 어느덧 이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안 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시골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며 삼남 이녀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이 친구가 워낙 성실하고 사람이 괜찮아서 제가 아는 분께 부탁해 딸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우,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되었으니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죠. 우리 닥터박 어릴 때부터 제대로 지원도 못해주는데 이렇게 의사가 돼서 결혼까지 다 하고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예, 사부인에 놓고 이해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려요. 그럼 감사하다니까 초면에 나 부끄럽지만 얘기할 건 해야겠네요. 예, 말씀해보세요, 사부인. 아시다시피 우리 닥터박 위로 형이 둘이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씩이나 있어요. 근데 닥터박이 자기 형보다 더 먼저 결혼을 하고 제가 이래저래 자식들한테 돈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결혼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사부인, 이제 아드님도 우리 집 식구니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집은 저희 쪽에서 할 테니 걱정 놓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돈. 하지만 집은 저희 딸 명의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지요. 남자가 한 가정의 기둥인데.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님의 너무나 당당한 말에 말문이 막혀 당황하셨지만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돈 쪽에서 집을 해오면 명의를 닥터박 명의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가정의 기둥이라는 사고방식은 구식이라고 생각해요. 사돈, 요즘은 여자들도 가장의 역할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결혼해서 일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둘 다 집안의 기둥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다가 둘이 이혼이라도 하면 우리 닥터박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때 알아보고 파혼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저의 무지가 저희 부모님에게 상처를 줬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애들 이제 결혼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이혼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돈이 아드님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처럼 저도 제 딸의 행복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디 뜻을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남편 3천, 저 2천으로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서도 남편은 여전히 의사로 일했고 저 역시 여행 통역 안내사로 여행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잘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그래도 집은 남편 명의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물꼬를 틀자 저는 조금 흔들려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드렸어요. 아빠, 어머님이 자꾸 집 명의는 그 이로 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차피 계속 살 건데 누구 명의건 무슨 상관일까 싶어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바꿀까 하는데 안 된다. 난 아무래도 네 시어머님 되는 사람 인품이 의심스러워. 상견례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난 솔직히 많이 놀랐단다. 그래서 명의를 박사방 명의로 바꾸는 것도 썩 내키지가 않아. 그래도 이제 제 남편인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일단 네가 쥐고 있을 건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는 집 명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됩니다. 시어머니는 집이 여전히 제 명의로 된 것에는 불만스러워하셨지만 그래도 둘 다 맞벌이고 제가 항상 양가의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늘 고마운 며느리라 하면서 대접했어요.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하며 살았어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만 빼면 무리가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제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임신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은연중에 압박했어요. 제가 만약 임신 기간 중에 몸이 많이 힘들었더라면 그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어느덧 예정일이 다가오고 회사에 2달 정도 육아휴직계를 냈어요. 그 사실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애 낳는다고 일을 그만뒀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니? 요즘 세상에 여자도 일을 해야지. 어머니, 저 일 그만둔 게 아니라 육아휴직계 낸 것뿐이에요. 육아휴직? 얼마나 쉬는데? 2달 정도 냈어요. 그 정도는 쉬어줘야 몸에 무리가 없어요. 뭐, 2달? 아니 그러면 우리 닥터박이 2달 동안 널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나 때는 애 낳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그 다음날 바로 밭에 일하러 나갔다. 근데 육체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 애가 2달씩이나 애 낳았다고 쉬냐?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 때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몸조리도 안 하고 바로 일하면 나중에 늙어서 후유증 심하게 와요. 그럼 너 쉬는 동안 우리 닥터박이 번 돈으로 놀고 먹을 거냐?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 해도 월급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 돈이 나온다고? 알았다. 애 낳으면 병원으로 한번 가마.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금세 부드러워지셨어요. 전화를 끊고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골분이시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는 안 됐어요. 출산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진통이 시작되고부터는 저는 난생 처음 출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어떻게 애가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부모님,
아이 소식에 하루 늦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이가 저와 남편의 좋은 점만 닮았다면서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도 아들을 낳았다며 기뻐하셨어요. 아들 낳느라 수고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내 손주 보러 오는 건데. 아, 그건 그렇고 2달 뒤면 다시 일하는 거냐?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한테 일 언제 다시 시작하냐는 소리를 하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남편도 평소에는 시어머니와 한뜻이지만 그날은 장인장모 있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했어요. 네, 2달 뒤에 바로 복직할 계획이에요. 근데 맞벌이 하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애 봐줄 사람 못 구하면 복직을 좀 미루려고요. 뭐? 그런 말 없었잖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춰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팔꿈치로 쳤어요. 아니, 애가 뭐 알아서 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 너 지금 집에 눌러 앉으려고 그러는 거니? 애들이 뭘 알아서 커요.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 크는 거죠. 아니면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돼요? 뭐? 난 못한다. 다 늙어서 어떻게 애를 보니? 어머니 애 보는 건 싫으시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애 낳자마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저도 순간 욱하는 감정에 시어머니께 호소했고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저를 말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예, 그만해라.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사돈, 애라면 제가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막 애 낳아서 힘들 텐데 이제 그만 쉬게 해주세요. 엄마 무릎도 안 좋으면서 무슨 애를 봐. 아유, 사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애를 봐야죠. 암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에게 쉬라고 하면서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친정엄마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딸둔 죄인이라는 말이 꼭 엄마를 향해서 만든 말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엄마는 괜찮아. 내 딸이 낳은 내 손주인데 엄마가 뭐가 힘들겠어. 넌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엄마, 내가 엄마 아이 보는 비용까지 용돈으로 해서 드릴게.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얘는 내가 돈 벌라고 애 봐준다는 줄 아니? 딸한테 친정엄마가 왜 있는 건데? 엄마.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자 모든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장모님한테 애 봐주는 비용을 드리겠다니 그런 걸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결정해? 뭐? 우리 엄마 무릎 안 좋으신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 분이 아이까지 봐주신다는데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남의 애도 아니고 손주 봐주시는 건데 그걸 왜 드리냐고. 그 당연한 걸 당신 어머니는 왜 못하시겠다는 건데? 걱정하지 마. 당신 돈으로 더럽고 치사해서 안 줄 거니까. 내 돈으로 내가 드릴 거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내 말은 아깝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지. 말 바꾸는 거 봐. 아까는 남의 애 봐주는 것도 아닌데 돈을 왜 주냐며.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면 당신 어머니 보고 애 보라고 해.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애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우리 엄마도 무릎 안 좋아. 우리 엄마도 나이 많이 먹었어. 네 엄마만 무릎 안 좋냐? 몇 번이나 말하지만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아. 니네 집이야말로 니네 손주 아니냐? 애 보기 싫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핑계는? 아, 더 이상 그만 말해. 말꼬리 자꾸 늘어져봤자 싸움만 하지. 너 분명 네 돈으로 한다고 했다. 네가 한 말 지켜라. 저게 남편이라는 작자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요? 애 낳은 지 하루 만에 정말 별이 별말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2달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일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결혼과 동시엔 시댁엔 매달 50만 원씩 드렸어요.
결혼 5년 차부터는 매달 70, 그리고 8년 차부터는 80씩 드렸어요. 반면에 친정에는 출산 후 아들 봐주시는 수고비로 제가 따로 드리는 돈을 포함해 100씩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그 흔한 대출금 하나 없다 보니 저축도 하고 넉넉히 살았죠. 그러다 코로나로 여행업계에 불황이 닥치면서 제가 실직하게 되어 남편 외벌이가 되었어요. 제가 실직했다고 말하니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여보, 나 정리해고 당했어. 뭐? 아니 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통역사들이 회사에서 불필요해져서 나 말고도 정리해고된 사람들 많아. 잘린 거 맞아? 당신이 그만둔 거 아니지? 여보, 내가 내 일에 대해 얼마나 욕심 있는지 알면서 나 임신기간 내내 일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님 됐어.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일단 3개월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일자리 찾아봐야지. 이번 기회에 좋구나 하고 집에 들어앉을 생각이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다. 알지? 나 그런 여자들 질색인 거.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걱정 마. 어떻게 해서든 일할 거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막했어요. 저는 더 이상 취업시장에서 젊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평생 영어로 먹고 살았던 덕분에 3개월 실업급여를 받은 뒤 번역일이나 영어 과외로 부수입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정과 시댁에 상황을 설명하고 원래 드리던 용돈에서 다시 월 50씩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사정이 어려우면 어차피 받으려고 한 돈도 아닌데 자신들한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저에게 폭언을 쏟아부으셨어요. 뭐? 실직을 했다고? 네, 어머니,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너 일자리는 안 구하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집에서 놀고 있니? 같이 맞벌이해도 한 푼이 아쉬운데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의사 사모님 행세하면서 내 아들 등골 빨아먹을 생각이니?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시어머니께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거예요. 정리해고 당했다고요. 그리고 아예 노는 거 아니고 과외나 번역일 조금씩 하면서 살림에 보태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 혼자 벌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보탠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지. 제가 정식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일하고 있고요. 제가 며느리로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네가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단 말이냐? 꼴랑 한 달에 100도 안 되는 푼돈 준 걸로? 오냐? 며느리 도리라는 게 뭔지 알려주마. 그때부터였어요. 그간 못 시킨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것인지 틈만 나면 절 시댁으로 불러서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너 오늘 뭐하니? 내일 과외 때 할 수업 준비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럼 너 우리 집 좀 와라. 집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시어머니 댁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마치 작정하신 듯이 밀린 집안일로 가득한 집안을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쌓아둔 설거지거리, 언제 내놓은지 모를 음식물 쓰레기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들. 내가 그동안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하나도 못했지 뭐니. 나 나갔다 올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도 좀 해놓고 청소기도 한번 싹 돌려라. 그리고 걸레로 바닥 좀 닦고. 예? 그걸 왜 제가... 그럼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니? 그리고 커튼도 좀 싹 걷어서 손빨래 좀 해다오. 커튼은 세탁기 돌리면 때 잘 앉아서 말이야. 그럼 수고해라. 그날은 하루 종일 시어머님 댁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다가 결국 과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네요. 설거지를 얼마나 오래 안 했으면 그릇에 양념이 그대로 굳어서 벗겨내는데 꽤나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취업해서 이 집안일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저보다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도 취업이 되질 않는 마당에 나이 많고 결혼한 유부녀인 저를 뽑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불러대서 시집살이를 시키고 하니 제 번역일과 과외 일에도 지장받고 재취업을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배추가 싸게 나왔다면서 배추를 한 무더기 사와 저에게 김장을 시키질 않나. 나중에는 시누이 결혼할 남자가 집에 온다면서 저보고 음식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그 집 가정부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부엌에서 방방 뛰어다니며 음식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해도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찬 투정뿐이었어요. 어머, 언니 음식이 다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음식 안 해요? 너 지금 이따위 음식 솜씨로 항상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거냐? 아우.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뭐.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저렇게 부엌 일이 서툴러. 그동안 꼴 같지도 않은 돈으로 유세만 부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말할 때마다 몇 번 폭발할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 쏟아냈어요. 진짜 어머니하고 아가씨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곧 마감일 다가오는 번역일도 미루고 어머니 댁에 가서 하루 종일 하녀처럼 일하고 왔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겨우 그거 하고 투정 부리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더 심한 말도 들어. 그나마 우리 가족들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교양 있게 멈춘 거야. 뭐? 교양? 며느리 실직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게 그게 당신네 집 교양이야? 솔직히 당신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어? 우리 엄마 생신상을 차려드렸어? 아니면 시집 행사를 다 챙겼어? 그냥 명절날 한두 번 얼굴 들이민 게 다 아니야? 그동안 못했던 거 지금 한가할 때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어? 내가 한 게 뭐가 없어.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다 내 돈으로 나간 거 몰라?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댁에 안 갔어? 나도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내가 가끔 쉬어서 주말에 어머님 댁 가자고 하면 자기도 쉬어야겠다고 딴소리 찍찍 했잖아. 그래놓고 뭐? 나는 그 와중에도 내가 좀 더 아껴 쓰더라도 부모님들 용돈 더 드리려고 더 신경 쓴 게 나야. 내가 한 게 뭐가 없어. 그럼 지금은 돈 안 버니까 몸으로 떼어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 생각이었냐? 의사 사모님 소리는 그냥 들을 생각이었어? 의사 사모님? 너 아직도 그 소리니? 내가 그렇게 속물로 보였어? 당신은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집 잘 살고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까 했지.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모진 말을 듣더라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속상했던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배경이었네. 속물은 당신이었네. 근데 어디서 의사 사모님 우는애? 나 실직하고 안 그래도 일자리 잃어서 서러운데 언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어? 그냥 돈 안 번다고 어머니하고 같이 구박이나 해댔지. 처음부터 너라니까 제대로 못 알아본 내 잘못이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 이혼할 거면 집하고 재산 다 내놓고 애 나한테 주고 너만 혼자 나가. 집을 왜 당신이 가져가?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해준 집이거든? 이 집 해올 때 당신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간 거 있어? 부부간 재산은 공동인 거 몰라? 정 이혼하고 싶으면 집 4명으로 돌려놓고 나가. 안 그럼 이혼은 없어. 저희 부부는 그 이후로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꼴랑 3천 가지고 온 놈이 무슨 집을 요구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하고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집이 공동재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해주신 걸 뺏기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세미나를 간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뜸 저보고 야! 하며 소리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넌 시댁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어머니, 뭘 어머니를 우습게 봤다고 그러세요? 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집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친정까지 챙겨? 내 이야기 다 듣고 전화하는 거다. 안 그래도 외벌이로 힘든 애를 니네 친정 뒤치다거리까지 하게 만들어? 어머님, 그래도 자식 며느리 도리하느라 생활비 매달 꾸준히 드렸고 친정은 애까지 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랑 똑같이 용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일 안 나가고부터는 그마저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저 퇴사하고 탱자탱자 논 거 아니에요. 과외나 번역일 조금이라도 하면서 제목하고 있고, 솔직히 양가에 드리는 용돈 그거 제가 번 돈으로 드린 겁니다. 그간 그냥 자식으로서 효도한다 생각하고 생활비 들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남편 외벌이라 힘들고 우리 아들 교육비며 나갈 게 많으니 양가 생활비 다 끊을게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에서 애도 봐주시고 집도 마련해 주셨는데 친정에 용돈 준다고 외벌이니 뭐니 따지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대뜸 감히 자기 엄마한테 말 대답했다고 하면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저에게 내뱉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혼 소장 보낼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도 전화를 걸어 남편이 없는 동안 제 집에 있는 남편 짐을 다 빼서 시어머니 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니 만약에 이 집을 대출로 사서 그 대출금을 남편과 결혼생활 하는 중에 같이 갚아 나갔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제 경우에는 이 집을 저희 친정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것이고 대출도 껴있지 않았어요. 거기다 남편의 기여도가 이 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 집은 제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남편과 집에 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방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혼 소장이 날라온 것을 알게 되어 시어머니와 함께 집 앞으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야, 너 나와! 이 못된 년아, 그럼 결혼할 때 보탠 3천만 원이라도 다시 내놔!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서 저는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파트라 CCTV가 없는 곳이 없으니 두렵지가 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니도 그동안 제가 드린 용돈 선물들 다 내놓으세요. 다 뱉어놓고 가시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지 않고 화를 내는 저에게 둘은 합세하여 저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머리채까지 잡아 끄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때 저의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신 거였죠. 제 형편 때문에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얼굴을 보러 오신 거였어요. 당신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희 아버지는 제가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는 상황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호통을 쳤고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깐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저희 아버지도 아니었죠. 아버지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조금 뒤에 5분도 안 돼서 누군가가 들이닥쳤고 그 정체는 바로 경찰들이었어요. 경찰들은 곧바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들을 잡아 끌었어요. 썩 꺼져 이것들아. 다시 한 번만 내 딸한테 찾아오면 가만 안 둬 내가. 안 놔. 이거 놓으라고. 그들은 그렇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하찮은 모습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험악한 소리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폭행한 것을 증거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죠. 그들은 제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당하게 됐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한번 이혼을 겪고 나니 시원하긴 하지만 씁쓸한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혼을 하고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우악스런 사람은 어디 가고 한 마리의 온순한 양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예,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내가 나이 처먹고 욕심이 과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줄 수 없겠니? 살려주다뇨. 이미 그쪽 아들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왜 살려요? 그 말 하실 거면 어서 나가세요. 지금 너랑 이혼하고 나서 그 일들 소문이 퍼진 모양이야. 병원에서도 잘리고 아주 폐인으로 살고 있다. 나랑 얘기도 안 하려고 해. 우리 아들 잡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왜요? 이제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당신 아들은 후회가 되나 보죠?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죠.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후회하면 뭐해요? 당장 나가세요.
며느라, 제발. 아, 정말.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반강제적으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비굴하게 제게 고개를 조아린 모습을 보고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라면 내 부모님과도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똑같이 챙겨주려 했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그들의 욕심을 더 불러일으킨 것만 같네요. 저 역시 이제는 착한 며느리, 착한 와이프 탈출해 내 자식, 우리 부모님을 더 챙기고 살 거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